자, 그러면은 또 오늘 패널 토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발표했으니까 저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동만 PD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신동만 PD님부터 여기 차례 순서대로 해서 패널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KBS 파노라마 책임 PD님이시고요. 지오그래픽 연출을 하셨고 자연환경 다큐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그 다음에 뿔론 병아리의 선물 등에서 다수의 자연환경 다큐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한 10분 이내로만 5분에서 10분 사이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작년까지 KBS 파노라마 CP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ETV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6시 반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제 이름을 걸고 신동만 PD의 생명이야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해서 우리 야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보다도 필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제 인생이 우리나라 야생 현장으로 가서 이제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론적이 아닌 필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야생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뭐 한 20년 PD 생활은 더 됐지만 그 자연환경 다큐 한 지가 96년부터 해서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말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이제 기록들과 그 다음에 점점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누군가 기후변화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그것이 그냥 페이퍼상의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한 현상들을 보면 독도 이제 앞바다를 저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수중 프로그램을 사실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못 하는 이유가 다이빙을 잘 해야지만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기획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회에 있어서 이제 다이빙 오프너 자격증은 따고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독도 앞바다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독도 암벽으로 되어 있는 거기만을 주목하지만, 사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신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수중 촬영하는 감독이 과거에 이제 수중 촬영 전문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록 안 되고 저것도 기록 안 되고 이런 어떤 느낌들 갖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연구하는 김동식이라는 수중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찍어온 영상 저희들 같이 작업하면서 영상을 보면 파랑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주로 어디서 이제 번식을 하느냐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소위 아열대성 어종이니까 제주도 앞바다에서 번식을 하는데, 이놈이 이제 물론 난류를 타고 녹도 부근인 한류와 난류와 이제 교차되는 이제 그 루트에 있는데, 그걸 따라 계속 쪽에 올라오기 이제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그냥 해마다 그 지점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집단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독도 앞바다도 이미 일시적인 현상을 벗어나서 상당 부분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파랑돔도 제주도 앞바다가 아닌 독도 앞바다에서 번식할 날도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아직은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그 바다의 그 수온들이 점점점 더 그 높아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명태 같은 경우에 뭐 강원도 앞바다에서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주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종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현장 속에서 그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물속만 그러냐? 이건 육상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제 새를 많이 이제 그 촬영하고 관찰해 왔는데 그 물공이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물공이 아열대성 새인데 아열대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따뜻해야지만이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물공이라는 그 새가 거의 목격되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한번 보일까 말까 하는 이런 그 종이었는데 이 종이 뭐 제주도는 물론이고 그 뭐 준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안 연꽃 그 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위쪽까지 계속 와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참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새들은 그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새인데 얘는 수컷이 이렇게 그 새끼를 케어하고 알을 품고 하는 새라고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이 새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여름이 확장되면서 더 빨리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은 길어지고 이러한 그 상황들이 맞춰서 작은 먹이원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애들도 번식한 마리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재밌게 이 새를 관찰하고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새들도 앞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 흰뱃덤북이라는 또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우연히 촬영하려고 그 다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목격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새를 잘 모를 때였고 해서 그냥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번식을 하지 않는 새였는데 번식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조류학회에다가 저희들이 최초로 보고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 육상, 그러니까 아까 바다에 있는데 육상에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문가 그룹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기후 변화 진짜 경고 이 메시지만이 아닌 우리의 삶들은 점점 더 기후 변화 현장 속으로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뭔가를 이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가졌던 게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졌습니다. 왜 자전거냐면 그 이명박 정권에서 사실은 뭐 다른 이유에서 자전거 산업을 육성을 시킨 면도 있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이제 측면도 있었고요. 거기에쯤은 제가 부한 회동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자전거를 단순히 그러니까 여가용으로만 쓰지 않고 제가 집이 광명인데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왕복 32km, 편도 16km인데 거의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옵니다. 물론 차가 있지만 차는 특별하게 제가 그 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주로 자전거를 이제 이용하는데 그런데 여의도에도 보면 그 자전거가 다니게끔 도로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차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기후변화 문제든 뭐 아니면 뭔가 에너지를 줄이자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뎌져 가지고 그 이슈들은 그냥 뒤로 물러나고 그냥 차 위주로
다 그 하고 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단발적인 어떤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좀 꾸준하게 뭔가 그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 그 냄비근성이라 할까요? 막 떠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이것이 악순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님께서 5년이라는 그 정권의 기간과 연계시켜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또 이명박 정권의 업적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 그쯤에도 그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쯤 와서 우리가 KBS에서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을 시청률이 안 나오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아니 뭐 수도 없이 받고 뭐 북극의 눈물도 받고 남극의 눈물도 왔는데 뭘 또 하냐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파구들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아까 뭐 금목이나 아니면 태안 기름 오염 제거하러 자원봉사로 나갔던 그 상황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청자들한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뭔가 시청자들한테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다음 미래에 겪을 문제가 바로 그 기후변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각성을 새로 하고 좀 더 다잡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동만 PD님 오른쪽에 계신 이은희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희 교수님은 현재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에 계시고요. 제가 볼 때 제 이 양력이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베를린 공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공과대학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도 맡으셨고요.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항상 찾아오는 그 알레르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또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또 이 꽃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꽃가루를 날리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레르기로 이렇게 고생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베를린 공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랜 세월 공부를 잘 못해서인지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이렇게 학사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뭐 에너지 이런 거 하면 거의 나타나는 그 비교 대상국이 아마 이게 독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당시에 거기서 같이 독일 학생들이랑 뭐 대학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이 그냥 선진국은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뭐 80년대, 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와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뒤떨어져 있다, 뭐 항상 그런 거 비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앞쫓아갔다기보다는 많이 쫓아가고 우리가 많이 성과를 거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효율적 분야,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은 절약 분야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분야는 조금 이렇게 정부의 정책 뭐 이거와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공급하고 싸게 제공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제가 공부했을 때 80년 당시만 하더라도 물에 대한,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물에 대해서 썼는데, 물에 대해서 썼을 때도 벌써 2000년도에 물을 들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로 그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우리는 뭐 벌써 80년대, 2000년대 그러면 점점점 곡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그릴 때, 거기의 경우에는 하강 곡선 아니면은 같이 경제는 성장하지만은 그 물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행선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아니면은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효율화 문제는 굉장히 기업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업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정책도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에너지 효율이 얼만큼 높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모 기업에서 우리 냉장고는 뭐 용량이 더 큽니다, 이걸로 막 서로 이렇게 뭐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냉장고만 그렇게 큽니다. 사실 우리 결혼에도 그렇게 큰 냉장고를 필요 없는데, 다른 데는 우리 제품은 물을 얼만큼 쓰고 에너지가 얼만큼 됩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찾아서 그 제품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더 크고 더 뭐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 쪽에 이렇게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을 안 찾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과 에너지 뭐 적게 드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좀 현명한 구매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절약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절약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현명한 구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많은 내용들을 시민들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또 PD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대학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살 때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올 것인가, 아니면은 얼마만큼 에너지가 드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만큼 많은 탄소 발자국을 배출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승수 녹색당 위원장님을 모시는데요. 그 환경운동 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공인회계사이자 사법시험 합격하신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저 소개할 때 말씀하신 게 다 전직인데요.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은 여기 녹색당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녹색당이란 정당에서 제가 어쨌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녹색당이 이제 창당한 지 3년 됐는데,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전 세계 90개국에 어쨌든 녹색당과 유사한 정치 조직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전 세계 녹색당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글로벌 그린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녹색당 네트워크가 있는데, 작년부터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이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작년 가을에 한번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공동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환경운동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피켓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바꿔야 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다. 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피켓을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기후변화야말로 정말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아주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탑뉴스였죠. 왜냐하면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1위 국가 중국하고 2위 국가 미국이 합의를 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온실가스 배출에 다 적극적인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석유 기업들이, 석유나 석탄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공화당 쪽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사실 합의한 내용이 지구를 살리게, 지구를 정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50 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묶어두게 뭐 사실 충분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1인당 1.6톤 이산화탄소 그 수준도 아닌 아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온건한 내용의 합의를 봤는데, 그거 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이 있고, 석유기업이나 석탄기업이나 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과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일종의 유착관계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계속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는데요. 어쨌든 올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2월 달에 또 파리에서 당사국 총회가 있고, 올해가 사실은 잡혀있는 마지막 총회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협상도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겁니다만, 사실은 그 국제 정치적인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정치에서 과연 이 기후변화라는 게 얼마나 제대로 다뤄지느냐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올해 9월 달까지는 다 그걸 내게 돼 있거든요.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감축하겠다라는 걸 내게 돼 있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쨌든 12월 달에 파리 총회에서 결론을 봐야 되는데, 올해 9월 달까지 내게 돼 있는 각국의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러면 총회를 해본들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라는 게 이 정치, 국제 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라도 사실 국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 정책이 뭐가 있느냐? 아까 교수님께서 조영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전기요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사실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사실 정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전기요금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그런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데, 과연 이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 한 가지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지금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라는 데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거래하는 제도 같은 게 생겼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경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제도를 지금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08년부터 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뭔가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산업 활동들을 저렴하게 해줄 경우에는 사실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정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세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을 좀 비싸게 기업들이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쨌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생기는 돈을 정부가 쓰지 말고 시민들에게 나눠주자, 배당을 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게 지금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08년부터 그 아이디어를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감축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캐나다에서 좀 잘 사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08년부터 한 2013년까지 5년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GDP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됐고, 인구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다, 이 제도가. 이런 식의 좀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도 지금 외국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이제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 연방 차원에서도 미국의 그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법안 발의까지도 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 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이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 화석연료를 덜 쓰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품은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정책들을 지금 외국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게 전혀 정치의 의제로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그걸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출 계획을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지금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 부처 안에서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가 환경부인데 다른 부처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제출할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아까 교수님께서 보이신 그 마지막 부분의 그래프를 보면 그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줄이는 게 아니라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2005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한 1억 톤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 5억 9천만 톤 정도 했다면 지금 뭐 6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올해 9월 달까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라고 전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해서 사용할 건지 그 계획도 연관돼 가지고 같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국가 계획이 제대로 돼야만 사실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좀 해결해 갈 수 있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전기 소비 줄이고 어쨌든 소비를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높은 제품들을 이왕이면 사용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치적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는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풍덕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권상호 박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현재 칼럼도 쓰시고요, 그 서예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원시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5,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탄소, 나무가 한 번 죽으면 고사목이 되고 두 번 죽으면은 이제 수치 되잖아요. 그 수치, 그 어떻게 탄소 알갱이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비해서 제가 붓을 잡은 게 이제는 거의 삶처럼 되었습니다만 오늘 너무 전문적인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문제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꿔야 된다. 12.6톤에서 1.6으로 바꾸자면은 사고방식이 바꿔야 된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뭔가 하면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과 짓밖에 없지요. 그걸 유식하게 언행이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 그 중에서도 우리 언어에 대한 공부를 늘 해왔기 때문에 기후고 이런 것들도 물론 독도 행사에도 참석해보고 또 한강 살가지 운동,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그 열목을 살리기 운동을 뭐 춘천에서 또 두물머리에서 그리고 그 오대산 월정사 이런 데서도 쭉 참가하고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 그 말과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을 바꾸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가슴 뭐 단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중이죠. 인중은 어디인지 다 아시잖아요. 코와 입 사이 여기가 인중입니다. 예, 제가 그 요가를 배울 때 인중을 늘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데 왜 여기가 인중일까? 어느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목숨을 다스리는 제일 중앙이더라고요. 목을 죽여야죠. 입으로는. 코로는 숨을 쉬어야죠. 목숨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인중이구나. 그래서 인중이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뭐 길을 우리 선조들은 늘 말로 되새겼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쭉 이렇게 24절루를 아마 1년에 골백번 더 많이 읊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음력에 부족한 점을 양력 대신에 24절 기를 사용했잖아요. 기후란 말이 뭘까? 저는 궁금해서 못 견뎌요. 기는 24절기를 기라하고 후는 우리 선조들이 5일 단위로 날씨를 측정한 것이 후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2시간 단위로 날씨가 나오더군요. 우리 선조들은 5일 단위로. 이렇게 짧게 나누어 가지고 기후를 측정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변화가 되긴 됐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말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사실 볼 게 많다고 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하, 소만절이네요. 여름을 왜 여름이라 하겠어요? 가장 이 에너지 대책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다했습니다. 여름에는 열어놓고 살라고 여름 아니에요. 하늘에 열이 많이 나니까 열나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도 열에서 온 말입니다. 열을 받아서 열매 맺는다는 말. 가을은 각다해서, 겨울은 지내기 힘겹다고 겨울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울 땐 추워야 하느니라, 더울 땐 더워야 하느니라, 이런 의식 변화 없이는 사실 여름에 한겨울 음식 먹고 겨울에 이 한여름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한 절대로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겨울이 동자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아이들도 발을 동동 굴려야죠. 움직일 동자도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그 발음 속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기후가 중요한 것은 사실 물과 공기의 변화의 염려 때문인데, 공기가 맛을 잃으면 3초 만에 죽는답니다. 그것이 화생방 무기죠. 우리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문제 이 얘기도 결국은 공기 문제 아니에요? 물이 맛을 잃으면 30일 만에 죽습니다. 물론 사랑이 맛을 잃으면 전쟁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 물의 우리의 우리말은 뭔가 하면은 미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성경에 의하면은 묵과 물로 나누었어요. 단단하면 묻에 묻는 걸 묻다라고 하고, 물이 묻지 물렁물렁한 건 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마시는 물은 미였습니다. 산에는 산나리, 물에는 미나리, 산떠덕, 미더덕, 물에 타먹는 가루, 미숫가루, 물도 아닌데 끌어내려지는 것을 미끄러지다, 미끄럼틀. 이거 참 물은 위에서 내려가듯이 그 사람 물 같은 사람 보고 참 믿었다, 믿어온 사람. 그래서 믿음이란 말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물을 나르는 미르는 용이고요, 하늘에도 강물이 있으니 미리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와 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개개인의 의식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기후라 할 때 이 바람은 그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바람, 호프의 의미입니다. 놀랍죠? 친구에게 바람같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라, 향기처럼 다가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절대 자유영혼, 바람 같은 영혼을 바라며 살고 있죠. 인수봉, 저거 누구 작품이에요? 비와 바람의 작품입니다. 바람, 비는 농경사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는 비나에 대해서 비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날 새는 줄 모르겠네요.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처음 그런 뜻이 있는 걸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패널 중에서 가장 젊은 우리 박세호 총학생회 사회연대 국장께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저 현재 13학번이고요. 자유전공학부 정액과 소속인데 현재 총학생회 사회연대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세훈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좀 자신들의 경험 또는 전문 분야를 살려서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께서 PPT 이용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시 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살려서 말을 짧게 할까 해봅니다. 우선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응 못하고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요. 그만큼 제 몸 스스로도 기후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에 앞서서 아까 나왔던 그 전력 가격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3년 전일 텐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력 대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몇 명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갇히기도 했었고 정전 사태가 대규모로 나서 국가적으로 좀 난리가 났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의아했던 게 우리나라가 꽤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뭐 한여름에 이거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나 의문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너무 전기 많이 썼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하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용 전기 부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가정용 전기보다도 누진 적용도 받지 않고 더 싼 가격으로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외국의 모 기업에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싼 걸 알고는 공장을 또 우리나라에 지었다라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환경 보호,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세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정치의 영역,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주요 정당들에서 얘기하는 의제 중에 기후 변화에 엇비슷한 것도 저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뭐 위원장님 계시는 녹색당에서야 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주요한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TV에서 보고 여의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에서는 기후 변화에 엇비슷한 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거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화장실 뭐 전기나 이런 걸 절약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내가 항부로 쓰면 뭐 기후 변화에 그 내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되고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기를 좀 절약해야겠다 보다도 사실 내가 불을 이거 좀 더 켜놓으면 우리 집 전기세 좀 더 많이 나오겠다 생각이 1차적으로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표에서도 봤다시피 우리나라에 좀 전기가 예전 정책에 생각해보면 좀 싸고 많이 공급하는 거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전기 가격이지만 전기세라고 불리는데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 적정 가격 책정되는 과정에서 더욱이 좀 산업용 전기 부분을 크게 건드려야 어쩌면 기후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부일 수도 있겠죠. 전력 가격을 건드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산업계 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왕왕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런 영역을 한번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개인의 의식 변화나 행동, 말과 짓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쩌면 개인의 의식 변화가 또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효율이 좋은 상품을 선호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의 것들을 선호한다면 기업이 소비자들이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큰 것만 좋아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것만 좋아한다면 기업은 당연히 그걸 맞춰서 냉장고 큰 것만 만들어낼 것이고 얼마든지 큰 것만 만들어낼 것인데 시민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변화 또한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것이 비단 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변화에까지 이런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반영될 수도 있다. 물론 제도권 정치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실천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PD님께서 자전거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중교통 지하철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이외의 거리에 있어서는 이전까지는 좀 손쉽게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걷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개인적인 그 의식 변화라기보다 어떠한 기업이 저한테 의식 변화를 준 것인데 이런 걷는 것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모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다운을 받음으로써 거기에는 걷는 거리와 그 다음에 절약한 탄소량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량까지 포함을 해서 운동과 기후변화의 환경보호 그리고 기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쌓이는 걸 보고 좀 더 기부를 해서 내가 좀 더 걸어서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 정도 거리는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좀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항상 결과표에 보면 탄소 얼마를 당신이 절약했다라고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쩌면 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모 사회적 기업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저한테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사용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0m에 1원이 기부되는데 저 지금 13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은 것이죠. 이상으로 저의 말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에는 BMW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B는 버스고 M은 메트로 지하철이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이제 걷는 게 W에서 BMW가 이제 새로운 모델로 나왔고요.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저희가 두 사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과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두 분이 나오셔서 패널 토론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 두 분을 대신해서 우리 제 왼쪽에 있는 최민기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1, 1학번 학생입니다. 현재 그 동아리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예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쿠센. 그래서 Korea Universal Social Enterprise Network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대학교 생명공학부 지금 재학 중이고요. 그냥 학생입니다. 이번에 오늘 저도 패널 참가하는 거를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저 역시 제 경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바탕으로 제 경험이랑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방에는 천장에 형광등이 2개가 있습니다. 혹시 방 안에 형광등 2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 방에 형광등이 2개 있게 된 이유가 원래는 그쪽이 베란다였는데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쪽도 제 방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형광등이 2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형광등 하나만 켜놔도 솔직히 어느 정도 밝아지니까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켜놓으면은 그만큼 많이 밝아지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가 꺼지면은 또 어색해져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작년 12월에 이사를 왔는데 계속 방 안에 있을 때마다 형광등을 2개 켜놓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면은 스탠드 불까지 켜놓고, 그래서 제가 방 안에 있는 동안은 전등을 3개씩이나 켜놓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씩이나 켜놓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새벽에까지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올빼미족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뭐 과제를 한다고 컴퓨터를 켜놨다가 그냥 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전기를 낭비하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교수님께서 개인이 전기를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셨을 때 이런 제 생활을 돌아보고 좀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는 전등을 하나만 끄더라도 제가 앞으로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한 2년을 산다고 하고 매일 그동안 생활했던 것과 다르게 전등을 하나라도 더 꺼놓고 생활한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전국에 저희 국민이 5천만 명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만큼씩 전기를 그래 하나만이라도 이제 앞으로 더 끄고 꼬박꼬박 끄고 살자라고 하면은 또 그만큼 많은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앞에서 말한 친구는 에너지 절약이 정부나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의 행동이 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어쨌든 정부 정책이 시도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주체는 결국엔 저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드는 편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믿고 그쪽을 하기보다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뭐 하나 더 꺼두고 콘센트 하나 뽑아두고 그런 거 하나만 좀 더 실천해 두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그만큼 많고 또 그만큼 그거를 또 빼놓고 생활하는 거를 좀 더 오래 지속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저탄소 국가로 가는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 강의 때문에 개인적으로 떠오른 건데, 어떤 유명한 밴드 공연에서 나온 건데, 그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는 회사한테 자기가 밴드 공연을 한번 할 때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의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밴드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뭐 탄소가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게 분명한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유명한 밴드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대부분 그냥 차를 이용해요. 그러면 그 차에서 그 가스가 나와가지고 탄소가 나와가지고 그 온실가스가 나와서 그만큼 탄소 발자국이 많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린 만큼 거기서 보통 그런 밴드 공연을 하면 하루에 끝나진 않거든요. 또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탄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서 그 자체적으로 팬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자기는 이번에 공연을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 때는 차를 하나씩 대여해서 한꺼번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 때는 와서 뭐 마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저탄소로 된 걸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적한 걸 그만큼 저번 공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요. 탄소를 배출한 양을.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나 정책이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 있는 개인이라든지 집단이 어느 정도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만큼 저희는
요즘 또 SNS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론은 우리가 좀 생각만 하고 약간만 실천만 한다면은, 그리고 어느 약간의 계기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막 이게 조영선 교수님께서 마지막 PPT에서 보여주셨듯이 태안 반도라든지 아니면 그 금모으기 운동 같은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지정 토론 마지막 분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 해외 사업처장을 맡고 계신 유재천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네요. 저는 이제 환경에 이렇게 입문하게 된 게 한 2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한 25년이 흘렀는데, 잠깐 그 PD님 아까 얘기하면서 저도 문득 돌이켜 볼 때, 어쨌든 10년, 5년, 25년 중에 10년은 어쨌든 폐기물 문제에 되게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쪽에 또 후반부에는 물 문제. 그런데 나머지 10년은 대부분의 이제 대기 문제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 5년이 이제 특별히 이제 기후 쪽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공을 이렇게 업무를 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 그만큼 어쨌든 지금의 모든 문제에 이러한 블랙홀이랄까 핵심 문제가 그 기후 변화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후 변화 이런 그걸 대하면서 참 이 에너지라는 게 문명의 이기잖아요. 문명의. 저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는 누나가 셋이었는데, 누나가 셋이고 제가 머리 감으려고 찬물 내지는 약간 따뜻한 물까지 내려받아서 머리 감으려고 하면 거의 뭐 굉장히 불편했었던데, 사실 문명이 가져다준 이기 중에 가장 큰 게 이 에너지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집에 좀 가끔씩 샤워하면서, 야, 이게 샤워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 샤워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샤워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 옛날 과거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방향은 편리하고 편리한 거, 제가 그런 게 참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편하고 편리한 쪽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게 계속 바뀌게 되고 있는데, 그 문명의 혜택에 어쨌든 핵심을 보면 그게 에너지인 거죠. 탄소. 탄소가, 탄소에 취해 있다고 난 심지어까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탕 맛을 한번 보면, 탄소 맛을 한번 보면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온실가스 온난화 계수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게 이제 냉매라고 그러잖아요. 냉매. 그래서 뭐 13,000배. 지금 CO2는 1이라고 하면 무려 똑같은 양을 배출했을 때 만 몇 배, 막 2만 몇 배에 해당이 되는 게 냉매라고 했는데, 그래서 냉매를 조금 이렇게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해보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정말 야, 이 사람들이 온도 1도, 2도 때문에 무진장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이런 뭐 때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냉매죠. 냉매를 배출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이 냉매의 역사를 보면 인류 문명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조절한 가운데 산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뭐 지금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의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금 하나씩 조절을 잘못하면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문명의 이기의 총체판이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도대체 그러면 에너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명의 수준을 편리의 수준을 후퇴하기는 정말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기 뭐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아까 교수님 제안대로 지금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밥을 정말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폭을 한 1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줄인다면 지금 삶의 이런 형편들은 너무나 떨어져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쨌든 기술 혁신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생각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쉽게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후퇴하기는 너무 힘들다. 예? 쉽게 이 혜택을 안 받고 살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든 이런 문명의 기술의 혁신은 바로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목을 죄이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탄소세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탄소세를 거두면 분명히 이게 소비가 적게 들고 모으는 에너지의 탄소에 그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렇게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저의 생각은 어쨌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효율적인 기술의 혁신의 모든 방향이 문명의 이런 이기를 동등하게 있는 것 중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최근에 어떤 모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제 제안한 부분이 그동안 이제 태양광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태양광. 태양광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태양열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그동안 이런 많은 간과했던 기술의 방향이 바로 이런 탄소를 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질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6시까지 이제 되어 있어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 시간 내서 오기가 되게 힘들어서 촌철살인 한 분씩 30초에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0초를 넘으시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예. 제일 어리다고 저부터 시키신 건가요? 네, 오늘 주제에 나온 제목처럼 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역할, 기후변화에 관한 것인데요.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집 전기를 조금 아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또는 투표라는 것에 있어서 또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실천, 어쩌면 큰 실천들이 모여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전거 얘기 한번 더 하면 자전거 타면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시간 별도로 안 들이고 몸매 가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몸도 가꾸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쓸 것 같긴 한데요. 신재생에너지 아까 우리가 3%인데 나중에 한 11%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제일 안 좋은 사례로 태양광 플랜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양이 있으면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은 환경을 굉장히 훼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력 발전, 뭐 가로림만이라든가 아니면 한백산의 백두대간 위에 있는 한백산의 풍력 발전소를 뭐 세운다든가 이런 굉장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자연과 공존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화 중에서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41%, 뭐 산업이 한 30몇 %, 수성이 28%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따져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효율화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또 절약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30초 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 그런 얘기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저기 뭐기 먼 산에 불난 거하고 집에 불나면 어디 쫓아갈 거냐 물어보면 자기 집에 불난 거하고 먼 산에 불나면 당연히 자기 집에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먼 산에 불난 거고, 오히려 대기 문제나 이런 지금의 우리에 속한 문제들은 자기 집에 불난 거거든요. 근데 참 되게 풀기 어려운 숙제가 이렇게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만 줄인다 그래서 CO2가 주는 거 절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왕이면 후진국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미국 같으면 8기통 갖다가 엑셀 밟아가면서 막 그렇게 쓰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지금 전기 하나도 없어서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참 저는 답이 그렇게 썩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논의를 전 지구적으로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오늘 초대를 받고 몇 주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이 방면에 제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와서 뭐 패널로 참석하는 것 같고 이랬어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그 책 속에 늘 나오는 구절들을 이렇게 써서 캘리그라피 또는 글씨로 해서 오늘 오전에 우선 웹상으로 전시회를 올려놨거든요. 이를테면은 녹색돼지 생명영속, 녹색돼지를 만들 때 생명은 영속할 수 있다, 이런 한문과 우리 가끔은 영어도 이렇게 넣어서 올려놨으니까요. 어쩌면 권상우 환경서예 이래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들이나 청년들 상대로 이렇게 생태 문제, 기후변화 문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적 비관주의가 의지적 낙관주의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뭐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사실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봐야만 그 속에서 또 낙관적인 희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슈퍼맨이 와서 딱 구해주면 좋겠는데 지구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를 구해야 되는, 저는 그런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정직하게 바라보고 진실을 그 대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돌아오시면 저처럼 방 안에 형광등 2개나 켜고 계시진 않겠지만 집안에 찾아보시면 의미 없이 켜져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끄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백완정 과장님 이하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 같이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전부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